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딸이 된 과부 며느리.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에 김진사가 살고 있었다. 김진사는 두 아들을 둔 양반 가문의 가장으로 큰아들 대수와 작은아들 진수를 두었다.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 집안이었다. 큰아들 대수는 1년 전 인근 마을 정씨 집안의 딸 월아와 혼례를 올렸다. 월아는 22살의 나이로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깊이 사랑하는 현숙한 며느리였다. 대수 역시 아내를 무척 아꼈고 젊은 부부는 금실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무정했다. 대수가 과거 공부차 한양으로 가던 중 계곡에서 말이 놀라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이다. 갑작스러운 부음에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고 특히 월아는 하루아침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다. 상을 치르는 동안 월아는 흰 상복을 입고 시부모를 모시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김진사 내외 역시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젊은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수의 3년상이 끝나갈 무렵 김진사 내외는 며느리 월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월아는 여전히 시댁에서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지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청춘을 생각하면 이대로 평생을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 영감, 월아를 어찌해야 할까요? 김진사 부인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이제 겨우 25인데 이렇게 평생을 홀로 보내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부부는 며칠을 고민했다. 월아는 착하고 예쁘고 살림도 잘했다. 무엇보다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기는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진사에게 묘안이 떠올랐다. 내 생각인데.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월아를 우리 딸로 행세시키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딸로서 시집 보내는 거지.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우리 친딸인 척 하자는 건가요? 그렇지. 다른 고을로 가서 김월아로 행세하는 거야. 그러면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네. 사람들 시선도 덜 받고 말이야. 두 사람은 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월아를 딸로 행세시켜 다른 고을의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 이렇게 하면 월아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시선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진사 내외는 월아를 불러 자신들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얘야, 우리가 너를 딸로 행세시켜 좋은 곳에 시집 보내려고 한다. 다른 고을에 가서 우리 딸로서 새 출발하게 해주고 싶구나. 월아는 처음에는 당황했다. 대수와의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끼자 눈물이 났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이렇게 모시고 살겠사옵니다. 안 되느니라. 너는 아직 젊어. 행복할 권리가 있단다. 우리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부인이 월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대수도 저승에서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야.
우리는 너를 친딸처럼 여긴다. 결국 월화는 시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김진사 내외는 다른 고을의 중매쟁이를 찾아 딸을 시집 보내고 싶다고 했다. 우리 막내딸 월화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싶은데 혹시 괜찮은 사내 있어? 우리 아이도 관연한 처지이니 호랍이도 괜찮소. 중매쟁이는 월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박생원 어떠십니까? 아내를 잃고 3년째 호랍이로 지내고 있는데 학문도 있고 인품도 좋고 나이는 31이 아씨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박생원은 인근 고을의 선비로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며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학식이 깊어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김진사 내외는 박생원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박생원은 월화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월화 역시 박생원의 학자다운 품격과 진실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을 키워갔다. 박생원은 월화의 현숙하고 지혜로운 성품에 마음을 빼앗겼고 월화도 박생원의 학자다운 깊이와 다정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월화야, 박생원이 어떠하냐?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분 같사옵니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월화가 수줍게 대답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진사 내외는 딸의 혼례를 정성껏 치러주었다. 월화가 박생원과 행복하게 살게 된 후 김진사 내외는 이제 작은 아들 진수의 혼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수는 형의 죽음 이후 더욱 부모님을 잘 모셨고 26이 된 늦은 나이에 마침내 장가를 가게 되었다. 마침 좋은 인연이다 진수도 현숙한 처녀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새 며느리는 월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시부모님께 극진한 효성을 다했다. 몇 해가 지나 김진사 댁은 다시 웃음이 가득한 집이 되었다. 작은 아들 진수 부부는 아들, 딸을 낳아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고 월화도 박생원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명절이 되면 월화는 친정 부모처럼 김진사 내외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김진사 내외도 월화를 친딸처럼 아꼈고 월화의 아이들을 외손주처럼 사랑했다. 영감, 그때 우리가 한 일이 참 잘한 것 같소.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요. 월화도 행복하고 진수도 좋은 아내를 만나고 모든 일이 하늘의 뜻대로 잘 풀렸소. 어느 날 월화가 아이들을 데리고 김진사 댁을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김진사 내외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어미는 정말 착한 딸이란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월화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처음에는 대수를 잇는다는 마음에 짐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부모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다. 김진사 집안은 이렇게 큰아들에 대한 슬픔을 잊고 작은 아들을 장가들이고 며느리였던 월화도 좋은 곳에 재가시킴으로써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가족의 진심 어린 배려와 지혜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신랑을 기다리는 건넌 마을 신부. 경기도 가평 땅에 총각과 홀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산비탈 오두막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다 보니
아들은 정혼할 나이가 지났어도 장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동네 친구들이 하나둘씩 짝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는 걸 보며 총각은 마음이 씁쓸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아버지가 병으로 몇 년 동안이나 앓아눕는 바람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땅마지기를 야금야금 팔아 농사지을 땅도 없었다. 집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마을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에는 물고기들이 제법 많았다. 그곳은 총각이 어릴 적부터 멱도 감고 헤엄도 치며 친구들과 노는 놀이터였지만 이젠 가족을 부양할 생활터전이 되었다. 이렇게 총각은 아버지가 병석에 있던 동안 물고기를 잡아 장에 내다 팔아서 가족을 부양했다.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서 총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들아,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아 미안하구나.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좋은 처자 만나서 잘 살도록 하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후 아들은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돈을 모아 아내를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총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침부터 날씨가 무척 덥구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거라. 네 어머니. 아침 대바람부터 목덜미에서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총각은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러 어구를 챙겨 집을 나섰다. 강가에 이르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구해주세요. 사람 살려요.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니 어떤 여인이 바로 아래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급한 상황이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쏜살같이 물에 뛰어들어 여인을 구해 가슴에 안고 물가로 데리고 나왔다. 풀 위에 여인을 눕혀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세히 보니 젊은 처녀가 아닌가. 눈을 뜬 처녀는 수줍은 듯이 총각을 쳐다보았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쩌다가 강물에 빠진 겁니까? 네, 저는 강 건너편 아랫마을에 사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윗마을에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잠시 발을 담그려고 강물에 들어갔다가 지늘게 미끄러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강물로 빠져버렸습니다. 총각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 왜 웃으시는 겁니까?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꽁지 빠진 새앙쥐가 생각나서요. 그럼 제가 새앙쥐란 말씀입니까?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총각은 물에 젖어 속살이 훤히 비친 처녀의 배곡 같은 뽀얀 살결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여자라고는 어머니 말고는 알지 못하던 총각은 고개를 돌리고는 입고 있던 윗도리를 벗어 처녀에게 건네주었다. 물에 젖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어요. 여기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집에 가서 어머니 옷이라도 가져다 드리겠소. 아닙니다. 날이 더워서 금방 마를 거예요. 그럼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주시오. 강물에 빨아서 볕에 말려 놓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입고 가도 됩니다. 처녀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다며 친절하게 말했다. 날이 좋으니까 물기가 금방 마르겠죠? 처녀는 수줍은 듯 옷을 벗어 총각에게 건넸다.
총각은 불이 나게 강물에 옷을 헹구어 나뭇가지에 널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처녀는 고개를 들어 총각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훤칠한 외모에 잘생긴 이목구비가 처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옷이 어느 정도 마르는 사이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얘기했다. 그러는 사이 총각은 어머니가 먹으라고 싸준 주먹밥을 펼쳐놓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은 제가 주먹밥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어머니에게 처녀 얘기를 했다. 인연이 닿으면 좋겠구나. 총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처녀도 그날 밤 총각의 가슴에 안겼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처녀와 총각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간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소. 저도 뵙기를 기다렸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부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양가의 허락을 받아 사주단자를 보내고 혼례의 날짜를 잡았다. 마을에서도 총각이 건넌마을 처녀와 혼례를 올리게 되자 온통 떠들썩했다. 혼례일이 다가오자 마을은 잔치 준비에 한창이었다. 총각의 형편이 좋지 못하자 이웃들이 나서 잔치 준비를 하며 흡사 동네 잔치 분위기였다. 총각과 처녀는 부푼 가슴을 안고 그날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혼례 바로 전날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태풍이 몰아치고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 비가 언제 그치지? 신랑이 건너가야 하는데. 하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강에는 장대 같은 빗줄기가 내리꽂혀 물살이 거세지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혼례 당일도 비가 계속되었다. 어떻게 하지? 큰일이네. 사모간대를 하고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던 신랑은 애가 탔다.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쳐다보는 신부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였다. 비단옷에 족두리를 쓴 채 건너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구경꾼들도 흩어지고 혼례를 시중드는 사람들조차 돌아갔다. 이제 남은 건 신랑과 신부뿐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서방님! 빗소리를 뚫고 건너편에서 희미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낭자! 그렇게 넘실대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애타게 서로를 불렀다. 어쩌면 좋아. 신랑 신부 저러다 뭔 일 나겠어. 글쎄 말이야. 말려도 소용없다니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구먼.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혀를 내둘렀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다리던 두 사람은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하늘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여? 사방이 조용해지자 동네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걱정이 되어 강가로 몰려나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세상에, 저게 뭐야?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여?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강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사모관대를 닮은 바위와 죽두리를 쓴 모습의 바위가 서로 마주보며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셋째 딸의 앙증맞은 거짓말. 덕팔은 황영감집 머슴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황영감의 셋째 딸과 혼인시켜주겠다는 약조를 믿고 세경 한 푼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냉수 먹고 속 차리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틀림없이 약조했어 하고 덕팔이 대답했다. 그러던 덕팔도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자 조바심이 났다. 어르신, 언제쯤 따님을 주실 건가요? 아따, 급하기는 애가 조금 더 커야지. 황영감은 그때마다 이렇게 둘러댔다. 하지만 봉긋하고 둥그스름한 몸매를 보아하니 더 이상 잘할 리가 없었다. 더는 못 기다리겠구먼요. 올해 안에 씩 올려주세요. 마음대로 혀. 사내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원. 황영감은 대릴사위를 삼겠노라고 덕팔을 데려와 세전도 안 주고 실컷 부려먹고 있지만 막상 사위를 삼자니 딴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저러다 힘들면 제풀에 지치겠지. 황영감의 셋째 딸은 지영이었다.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지영은 신랑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그 나이 또래 처녀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말이다. 지영은 덕팔이 처음에는 마음에 든 것이 아니었다. 언니들을 통해 덕팔이가 신랑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머슴으로 온 덕팔이가 신랑이 된다니.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지영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러 갔다. 아버지, 저 머슴 대릴사위를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더냐? 황영감은 순간 딱 잡아댔다. 아버지 그 말 사실이죠? 그렇다니까.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느냐. 지영이는 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저런 머슴이 어떻게 내 신랑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지영은 한동안 덕팔이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덕팔이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꼴도 보기 싫던 덕팔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듬직한 모습에 언젠가부터 은근히 마음에 끌렸다. 떡 벌어진 어깨, 소매를 걷어붙인 굵은 팔뚝, 지게에 한가득 나무짐을 지고 오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느 때는 덕팔이를 보려고 일부러 덕팔이 근처에 어슬렁거리며 덕팔이가 일하는 밭 근처에 가서 나무를 뜯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덕팔이와 한두 마디 얘기도 하고 덕팔이도 나물 뜯는 지영이 옆에 앉아 나물도 뜯어서 바구니에 슬쩍 넣어주기도 했다. 덕팔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는 들꽃을 한 알음 꺾어와 넌지시 지영이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면 지영이는 들꽃을 받아들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덕팔이는 행복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지영이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런 덕팔이가 지영이도 점점 좋아졌다. 지영이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덕팔이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이제 덕팔이와 지영이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 어느 날 지영이는 황영감과 덕팔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나서 아버지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지영은 마음을 정하고
조용히 덕팔을 불렀다. 아버지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덕팔과 지영은 무언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이었다. 지영이 황영감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먹은 게 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지영의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닌가. 너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지영은 덕팔과 선을 넘어버렸다고 털어놨다. 아이고, 어미 없이 키웠다고 이렇게 아비 속을 태우다니. 황영감은 처녀가 애를 뱄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어 더 배불러 오기 전에 덕팔과의 혼인을 서둘렀다. 그렇게 덕팔과 지영은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 인사를 하러 들어온 덕팔과 지영은 둘이서 꾸민 앙증맞은 비밀을 황영감에게 자백했다. 어젯밤이 두 사람에게 진짜 첫날 밤이었다고 말이다. 전 부모님이 없으니 친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덕팔의 말에 황영감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장원급제한 무식한 남편. 한양 정대감의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인물이 좋고 눈에 총기가 있어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5살 무렵부터 글을 가르쳤다. 그런데 천자문을 수도 없이 가르쳐도 속위에 경이 읽기였다. 이상하다. 너무 일찍 서둘렀나? 그래서 정대감은 몇 해를 그대로 두었다가 10살 무렵에야 다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하늘천 따지 한 글자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비위를 맞추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숙사를 붙여봐도 여전히 하늘천 따지에 머물렀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지 않는가.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5살에 시작한 글 공부가 또래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 상일은 14살이 되도록 아직도 천자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으니 정대감은 큰아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우라통이 터졌다. 문장가 집안에 어쩌다가 저런 녀석이 태어났단 말이냐. 세상 부끄러워 어디 살 수가 있나. 정대감은 슬그머니 둘째 현이를 장손으로 삼고 큰아들 상일은 어디로 쫓아버리고 싶었다. 그때 마침 정대감의 사촌이 충청도 청주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정대감은 상일을 데리고 사촌 동생을 찾아가 부탁을 했다. 이 아이 얼굴을 보면 내가 우라가 치밀어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숙맥 같은 아이를 자네가 데리고 가서 농사일이나 배우게 해주게. 작은 놈이나 잘 가르쳐서 집안을 물려줄까 하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바로 설 때가 있을 게고 인정상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대감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고했다. 정대감은 상의를 불렀다. 글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내 당숙을 따라가서 농사일이나 배우고 살거라. 다시는 아비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고 아비 앞에 나타났다가는 그냥 두지 않을 게다. 상일은 그 말을 듣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청주 목사는 아버지에게 홀대를 당하는 그런 당지를 보니 너무나 가엾었다. 이렇게 측은할 수가 있나. 그래,
내가 데리고 가서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촌 동생 정 목사는 상희를 데리고 청주 고을로 부임에 내려갔다. 그런데 정 목사가 열심히 가르쳐도 상일의 글재주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더는 방법이 없군. 마침내 포기한 그는 상일을 관가에서 잔심부름이나 시키기로 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상일의 나이 18살이 되었다. 정 목사는 상일의 마땅한 혼처를 찾아보기로 했다. 구실 못하는 조카를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기도 그렇고 머지않아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갈 마당에 지역 토반의 사위로 보내 이곳에 자리 잡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때마침 이생원이란 부유한 지역 토반 한 사람이 현숙한 딸을 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통혼을 했다. 내 조카와 그대의 딸을 혼인시키면 어떻겠소? 그 말을 들은 이생원은 한편으론 좋기도 하지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의 당질이 한양 정대감 때 큰아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고서 왜 우리 집안과 혼인을 하자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 이생원은 대놓고 이유를 물었다. 어르신, 대감댁과 사돈을 맺는 건 좋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요? 그러자 정 목사는 숨김없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질이 인물도 좋고 인성도 훌륭한데 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나한테 와 있는 거요. 사지도 멀쩡하고 다른 문제는 전혀 없소. 이생호는 돌아가다가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상희를 슬쩍 보고는 생각했다. 대감댁과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 격도 올라갈 테고 저렇게 인물 좋고 허우대 멀쩡한데 문필 좀 떨어지면 어때? 이생호는 마침내 허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일은 이생원 딸과 혼인을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난 후 정 목사는 임기가 다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상일은 아내의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마루 끝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한숨만 내쉬었다. 보다 못해 아내가 한마디 했다. 그렇게 허구한 날 하는 일 없이 갑갑하지 않아요? 글 공부라도 하면 좋을 텐데. 5살 때부터 아무리 배우리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쫓겨난 거 아니오. 글 공부 얘긴 하지도 마시오. 상일의 아내는 오라비들 틈에서 글을 배워 글재주가 일취월장했다. 사내였으면 한가닥 했을 텐데 아깝구나. 이생원이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 남편 앞에서 글 공부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된 상일의 아내는 다른 방도를 생각해냈다. 상일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노래도 불러주고 얘기도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 노래나 얘기가 모두 글귀와 책에 있는 내용을 꾸며낸 것이었다. 어느덧 상일은 아내의 얘기에 흥미를 느끼고 들려준 얘기를 기억해내곤 했다. 여보, 그 얘기가 어디 있는 건지 알기나 해요? 어디 있다니? 당신이 지어낸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모두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나쁘다고 하더니 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걸 보니 당신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어릴 때 글을 접하다 보니 거부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상일은 아내가 내어주는 온갖 책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백지처럼 비어있던 머릿속에 차곡차곡 지식을 집어넣었다. 그러기를 몇 년 만에 정상일은 소과에 합격하고 이후 뛰어난 문장하여 학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해 봄 아내가 상일에게 과거를 보길 권했다. 한양에 가서 과거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도 뵙고 오세요. 좋은 말이오만 쫓겨난 처지에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면 이렇게 평생 촌부로 사실 거예요? 상일은 아내가 마련해준 여비로 한양으로 떠났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선 상일은 자리를 잡다가 마침 과거를 보러 온 동생 현이를 만났다. 형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당숙한테서 혼인하고 청주에 살고 있다고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 부모님은 무고하시고? 그럼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현일은 형이 과거 시험을 보러 왔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시험을 마치고 둘은 서로 헤어졌다. 마침내 발표 날이 되었다. 정대감 집에 고관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장원급제를 축하드리오. 정대감을 비롯해 모두 둘째 아들 현일이 장원급제한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장원급제자 이름을 보니 정상일이었다. 정상일? 혹시 잘못된 거 아니요? 정현일 아니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 장원급제에 정상일이란 이름이 떡하니 쓰여 있지 않은가. 그때 둘째 아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형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 아이가 문장가가 되었단 말이더냐? 정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장원급제 사실을 알고 상일은 비로소 그리운 부모님을 찾아왔다. 그동안 무고하셨는지요? 잘 왔다. 어서 오너라. 정대감은 반가움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듯 한참 동안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상일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소상히 들려주었다. 청주에 남겨둔 상일의 아내는 한양으로 올라와 정대감 댁 작은 마님이 되었다. 늦게 될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 이 시부인은 시부모의 총애와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 정상일은 이후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고 자신의 능력을 처음 알아본 스승 같은 아내를 평생 아끼며 살았다. 큰 코 다친 바람둥이 장사꾼. 한양에 맹천석이란 장사꾼이 경영하는 포목점이 있었다. 그는 미천한 장돌뱅이로 떠돌다가 장사 수완이 좋아 가게를 차리고 포목점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탐욕스럽고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리며 제멋대로였다. 이 포목점에는 점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7살 되는 예쁘장한 꽃분이가 있었다. 꽃분이는 이곳에서 일하는 친오빠 이영걸의 소개로 이 집에 2년 전에 들어와 잔심부름을 하며 지냈다. 성격이 밝고 활발한 꽃분이는 자라면서 포목점의 꽃이 되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재치가 있었는지 손님들도 꽃분이만 찾았다. 꽃분이는 어디 있는가요? 보이지 않네. 한시라도 꽃분이가 보이지 않으면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꽃분이를 찾았다. 이렇게 꽃분이는 그 포목점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며 주인의 사랑도 듬뿍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엉큼한 주인의 눈에 꽃분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꽃이 되었는고? 터질 것 같이 아름다운 꽃망울이라고나 할까? 그는 꽃분이가 시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다. 오호, 내가 귀신에 쓰였나? 저 애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섣달 금음날이라 점원들이 모두 집으로 가고 꽃분이만 혼자 남아 포목점에 딸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는 천석은 이때다 싶어 방으로 살며시 들어가 건드리고 말았다. 잠결에 봉변을 당한 꽃분이는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범민으로 나를 보내다가 그 사실을 영걸에게 호소했다. 영걸은 포목점에서 오랫동안 우두머리로 일했지만 의협심이 강하고 인정이 많아
남의 딱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여동생이 그런 못된 일을 당했다니 눈이 뒤집힐 노릇이었다. 뭐라고? 주인이고 뭐고 그런 인간은 가만둘 수 없어. 꽃분이의 말을 듣고 격분한 영걸은 두 손을 불끈 쥐며 당장 맹천석에게로 달려갈 기세였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아내는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까봐 싶어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는 남편을 달래고 구슬려 가까스로 붙잡아 앉혔다. 그리고 이튿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복수할 계책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집에는 꽃분이 언니도 와 있었다. 언니는 바로 영걸의 누이고 성격이 불같았지만 매형은 포목점 근처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 온순한 사람이었다. 언니는 자기 동생이 욕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는 영걸처럼 흥분한 나머지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 늙은이를 내가 가서 박살을 내고 말 테다 하면서 당장 뛰어나가려고 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간신히 말린 다음에 같이 모여 복수할 계책을 의논했다. 그렇게 그들의 복수 계획은 기가 막히게 꾸며졌다. 꽃분이는 그날부로 천석의 가게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걸은 동생이 갑자기 병이 나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러 그에게 찾아갔다. 맹천석은 꽃분이의 오빠인 영걸을 보자 가슴이 뜨끔했으나 애써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구먼. 일을 그만두다니. 야물고 똑똑했던 아이인데. 그동안 부족한 동생을 거두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무슨 소린가. 몸이 다 낫거든 다시 나오라고 하게. 이들의 꿍꿍이를 전혀 모르는 장사꾼은 그들의 처사를 고맙게 여겨 몇 번이나 치하했다. 그때 영걸은 슬쩍 맹천석의 마음을 떠보았다. 주인 어른께서 앞으로도 꽃분이를 잘 봐주신다면 조만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잘 타이르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게나. 자네는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고 꽃분이 때문에 애썼으니까 가능하면 들어줌세. 그럼 말씀드리죠. 내일이 제 생일인데 주인 어른도 아시지만 제 마누라가 음식 솜씨가 좋지 않습니까?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도 갚을 겸 자리도 빛내볼까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탁이라면 내가 마다할 수 있겠나? 그리고 말일세, 꽃분이가 낫거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자네가 힘 좀 써주게. 그렇게만 해주면 자네한테 섭섭하지 않게 하겠네. 이튿날 저녁 맹천석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영걸의 집을 방문했다. 생일 축하하러 찾아왔네. 축하는 무슨 축하입니까? 이렇게 오신 것만도 황송합니다요. 이윽고 준비가 다 됐는지 영걸은 부엌을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했다. 자네 색시가 안 보이네? 나하고는 초면인데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겠네. 지금 안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나와서 인사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영걸은 허리를 굽신하고 나서 아내를 불렀다. 곧 나갈게요. 방 밖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그래 알았어. 곧 갈 테니까 먼저 가게. 안 된다니까? 지금 바로 같이 가야 하네. 잘못하면 일을 망칠지도 모른단 말일세. 이렇게 밖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영걸이 돌아왔다. 주인 어른,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겠는데요? 제가 없더라도 천천히 놀다 가십시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도 많이 먹었으니 이젠 가야겠네. 아닙니다. 아내와 얘기라도 하시며 좀 더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영걸은 급한 듯이 뛰쳐나갔다. 아내는 대문까지 따라 나가 남편을 배웅하고는 문을 닫아건 뒤에 장사꾼이 앉아있는 대청마루로 사뿐사뿐 걸어왔다. 미천한 제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려고 오시니 너무도 송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자가 간드러지게 애교를 떨며 인사를 하니 맹천석은 나이값도 못하고 얼떨떨한 채 절을 받았다. 이서방댁 나이가 몇이요? 19이에요. 그런데 시누이가 말썽을 부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무쪼록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자는 얌전히 술병을 들고 권했다. 장사꾼은 희색이 만면하여 너그럽게 봐주고 말고 하고 호쾌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 나서 자, 내 잔을 받아요. 오늘은 이서방 생일이니까 축하하는 뜻에서 권하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전 술을 못하는데 조금만 주세요. 여자는 생끝 웃어 보이며 잔을 받아 수줍게 마시고는 장사꾼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맹천석은 술잔을 드는 채 하다가 덥석 여자의 손목을 쥐었다. 여자는 뿌리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는 의외로 여자의 태도가 순종적이라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단숨에 술을 쭉 들이켠 다음에 이번에는 여자의 잘록한 허리를 끌어당기며 자, 가까이 앉아요. 그렇게 멀리 있지 말고 하고 옆에 앉기를 권했다. 여자가 수줍게 생끝 웃으며 앉았다. 오늘 이렇게 이서방댁처럼 아름다운 섹시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내가 젊어진 것 같구먼. 천석은 엉큼한 미소를 흘렸다. 이 계집이 아까부터 나한테 마음이 있는 모양이야. 모처럼의 기회인데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살그머니 곁에 와 앉으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맹천석은 더 참을 수가 없어 여자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머 나리, 이러시면 안 돼요. 여자는 몸을 내맡기면서 추파가 가득 담긴 눈으로 맹천석을 쳐다보았다. 눈이 완전히 뒤집힌 장사꾼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여자는 그 손을 밀어젖히면서 한쪽 손으로는 맹천석이 손가락이 낀 문고리만하게 커다란 금가락지를 만지작거렸다. 장사꾼은 그 뜻을 알아채고 선뜻 금가락지를 빼서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들어주겠어? 들어준다면 이걸 주지. 나중에 더 좋은 것도 사주고 자네 남편의 봉급도 올려주지. 여자는 반지를 얼른 받아 제 손가락에 끼고는 방긋 웃어 보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사이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다 마다 이 맹랑한 것. 맹천석은 입이 해벌쭉해져 성급히 여자의 치마를 들치려고 했다. 그 손을 뿌리치며 여자는 날이 쌀쌀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며 자기가 먼저 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맹천석은 좋아 어쩔 줄을 모르며 그 뒤를 따랐다. 여자는 맹천석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하며 먼저 누웠다. 그러더니 치마를 살짝 걷어올렸다. 그 모습을 본 맹천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허겁지겁 옷을 벗어 던졌다. 그런데 막 덮치려고 할 때 느닷없이 사람의 발소리가 들이닥쳤다.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는데 방문이 확 열리더니 누군가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마누라를 건드려? 그 사람은 바로 여자의 남편 이영걸이었고 뒤이어 이영걸의 누이와 매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맹천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다. 이 영감탱이를 관가에 고발해야겠어. 우리 동생을 건드리고도 모자라서 내 마누라까지 욕을 보이려고 하느냐? 이 천하의 못된 늙은이야.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들은 맹천석의 엉덩이를 냅다 걷어찼다. 어이쿠! 맹천석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지다가 얼른 몸을 일으켜 방바닥에 꿇어 엎드려 벌벌 떨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내 놈이 나이 어린 동생을 건드려 병에 걸리게 하다니. 오늘은 마누라를 욕보이는구나. 벌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장사꾼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초주검이 된 맹천석은 온몸을 웅크리며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미안하오. 잘못했소. 그러니 그만하시오. 꽃분이에게는 내가 못할 짓을 했소이다. 내 사죄하는 의미로 1천냥을 꽃분이에게 보내주겠소. 그들에게 걸린 맹천석은 잘못을 싹싹 빌고는 이튿날 1천냥을 보내왔다. 그 후 이영걸은 포목점을 그만두고 매형과 가게를 키워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동에서 소문난 장사꾼이 되었다.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눈물. 지리산 자락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집 뒷산에는 철마다 산나물과 이름 모를 약초가 수도 없이 널려 있었다. 이른 아침이면 아내는 소쿠리를 들고 남편 베스방은 망태기를 메고 집을 나섰다. 부부는 바쁜 농사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아내는 산나물을, 베서방은 약초를 캐서 내다 팔았다. 농사지을 전답은 많지 않아도 철 따라 나오는 희귀한 약초를 캐오는 베서방 덕분에 살림이 넉넉했다. 베서방은 7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약초를 캐러 다녔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덕분에 지리산에 있는 약초란 약초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이었다. 장독대에 수북이 쌓인 흰눈이 햇빛을 받아 찬란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동안 눈이 와서 꼼짝 못하고 있던 베스방이 아침을 먹고 한마디 했다. 아이고, 눈이 그쳐 다행이구먼. 오늘은 산에 올라가 뭐라도 캐와야겠어. 그동안 눈이 와서 산에 통 못 갔는데. 그러면서 망태기를 집어들더니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여보, 저하고 같이 가요. 아니요, 눈이 와서 위험해. 당신은 군불이나 떼고 뜨뜻한 방에서 애들하고 있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 군불은 아침에 당신이 뗐잖아요. 눈이 와서 위험하니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아내는 삶아놓은 고구마를 몇 개 집어 작은 망태기에 넣었다. 추운 날씨에 집에 있으면 좋겠구먼. 그려, 나야 심심찮고 좋지 뭐. 가세. 남편도 아내의 동행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들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끔찍이 위해주며 아들, 딸 3남매를 낳아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다. 배서방은 딸 안 나서는 아내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바람도 잔잔하고 모처럼 겨울답지 않게 푹한 날씨였다. 하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눈이 쌓인 겨울산은 걷기가 힘들었다. 나 혼자 올 걸 그랬어.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 산등성이에 오르자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조심할게요. 아내는 도리어 짐이 되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저만치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겨우살이가 보였다. 남편이 능숙한 솜씨로 나무에 올라가 겨우살이를 채취하면 아내는 밑으로 떨어지는 겨우살이를 차곡차곡 망태기에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기가 돌면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무에서 내려온 남편은 입술이 파랗게 변한 아내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보, 왜 이렇게 떠는 거요? 안 되겠어. 빨리 내려갑시다. 아내는 추운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보, 너무 추워요. 빨리 내려가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잠깐 손을 놓은 사이에 아내가 미끈하더니만 밑으로 나뒹구는 게 아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여보! 남편은 뛰어내려가 아내를 살펴보았다. 아내는 온몸이 말을 안 듣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배서방은 메고 있던 망태기를 집어던지고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산에 갔던 아내는 비탈에서 뒹굴어 크게 다쳐 돌아온 것이다. 허리를 다친 아내는 거동이 힘들었고 몸져 눕더니 삼남매를 남겨두고 그의 봄에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가 잘못했어.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서방은 아내가 떠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 배서방을 보고 이웃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저러다 뭔 일 나겠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그려, 빨리 정신 차려야 할 텐데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려나. 함양댁 어디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봐. 평소 배서방을 살갑게 여긴 이웃 안악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중매 자리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배서방은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던 아내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끔찍이 키웠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저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그래,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배서방은 새장가를 가면 아이들이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 약초를 캐러 하루 종일 집을 비우기도 힘들고 우일장에 다니기도 어려웠다. 어린 것들을 누가 돌본단 말인가. 배서방은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을 잘 키울 생각을 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배서방은 홀로 사는 화전밑 노파를 찾아갔다. 자식도 없이 늙은 부부가 살다가 10여 년 전 남편마저 떠나고 혼자 사는 외로운 처지였다. 아이들을 봐주시며 같이 사시지요. 앞으로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나야 좋지요. 아이들을 잘 키워드리겠소이다. 10살, 8살, 5살 세 아이도 할머니를 잘 따랐다. 평소 장이 설 때마다 보찜을 지고 전국을 오가는 보부상을 눈여겨보던 배서방은 노파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보부상이 되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했지. 그래, 아이들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잘 키워보리라. 배서방은 등짐을 지고 천리길도 마다 않고 전국을 누볐다. 떠돌이 생활에 따라다니는 도박과 여자도 멀리하고 몇 개월에 한 번 집에 돌아와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자식들을 위해 내놓았다. 삼남매 모두 좋은 옷을 입히고 사내 아이들은 서당에 보내고 딸아이는 부잣집 딸처럼 키웠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 다니기를 10여 년. 삼남매 모두 일찌감치 시집장가를 보냈다. 배서방은 그동안 마련한 논밭 팔아 살림 차려주고 남부럽지 않게 혼수를 장만해 주었다. 그러고 나니 남은 건 고작 허름한 집 한 채뿐이었다. 게다가 이제 등짐지고 전국을 다니는 것도 옛말이었다. 어머니로 모셔온 화전민 노파마저 세상을 떠나니 배서방은 혼자 남은 외톨이가 되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가 처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모두 떠나고 나 혼자 남았구나. 배신오이는 쉬어 터진 김치 쪼가리에 물에 밥 한 술 말아먹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자식들이라고 시집장가 보냈더니 신행이랍시고 한번 다녀간 뒤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배신오이는 보부상 시절 듣던 얘기가 떠올랐다. 자네 나중에 늙으면 마누라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살 거야? 자식들은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만이야. 밤새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산과들의 푸른빛이 한결 선명해진 것 같았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푸르게 뒤덮일 테고 나물 캐는 여자들의 손길도 바빠질 것이다. 배신오이는 불현듯 일찍 떠나간 아내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졌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장터 목수를 찾아갔다. 튼튼한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어디에 쓰시려고요? 소중한 물건을 넣어둘 거요. 배신오이는 비싼 값을 주고 자개가 수놓아진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양반집 가보나 보관할 정도로 화려한 나무 상자를 만들자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나무 상자에 뭐가 들었을까? 보부상 하던 시절에 벌어놓은 재산이 많대.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며느리는 방 안에 놓인 자개 박힌 나무 상자를 곁눈질로 보더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혼자 계시지만 말고 집에 오셔서 묵었다 가세요. 그러더니 부엌에 나가서 찬을 만든다, 청소를 한다 하며 한참을 뒤집어 놓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시집간 뒤 처음으로 막내딸이 찾아왔다.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더니 나무 상자를 보고서 물었다. 그런데 저기 든 게 뭐예요? 그러자 배신오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서 진지하게 말했다. 저기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물건이 들었단다. 딸이 돌아가고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둘째 며느리가 이것저것 싸들고서 찾아왔다. 아버님, 앞으로 집에 와 계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그러더니 온갖 아양을 다 떨고 돌아갔다. 그 뒤로 삼남매는 수시로 찾아왔고 외로운 배신오이는 자식들의 호강을 받으며 살았다. 몇 년 후 늦가을 낙엽이 뒹굴고 찬바람이 불 무렵 배신오인이 세상을 떠났다. 남겨둔 건 허물어져가는 오두막과 나무상자 뿐이었다. 삼남매는 아버지가 남겨준 나무상자 앞에 모여 앉았다. 내가 큰아들이니 절반은 가져야겠다. 무슨 소리예요, 오라버니. 공평하게 나눠야지. 넌 출가회인이잖아. 그렇게 목청을 높이며 큰아들이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상자가 열리자 모두 탄식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안엔 죽은 아내가 쓰던 낡은 반지꼬리, 삼남매가 쓰던 기저귀가 소중하게 들어있을 뿐 돈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다. 상자 밑바닥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자식들은 서로 민망한지 한동안 말이 없었다. 9개의 웅덩이의 비밀. 오래전 작은 산골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강과 개울은 점점 말라붙어 그나마 흐르던 물줄기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며 한 모금의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보시오 영감, 올해 농사는 다 망친 것 같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걸 좀 보라니까. 그러게 말이오. 아침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그렇게 빌었건만 도무지 하늘이 우리를 잊은 것 같구먼. 마을 사람들은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하루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이들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은커녕 하루를 겨우 버틸 마실 물조차 부족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이러다가는 마실 물도 바닥나겠소. 애들 먹일 물도 없는데 어쩌면 좋겠소.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강도 말랐고 개울물도 흔적조차 없었다. 남은 물을 아끼려다 아이들이 물 한 모금에 싸우는 일도 벌어질 지경이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이러다가는 진짜 전부 목말라 죽겠소. 맞소. 물을 찾아야 살지.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겠소.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 논의를 거쳤고 결국 샘을 새로 파기로 결정했다. 물길만 찾으면 살아날 길이 있겠지. 그거야 좋지요. 그런데 어디에 파야 합니까? 괜히 잘못 팠다가 물은커녕 사람만 다치면 어떡하겠소? 내가 예전에 물길을 봤던 데가 있긴 한데 이번엔 잘 모르겠구먼. 그래도 안 해볼 순 없지 않겠나? 어르신들은 마을 주변의 지형과 물길을 꼼꼼히 살펴보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정했다. 젊은 사람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원로들이 추천한 장소를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웅덩이까지 팠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모두가 희망을 붙잡으려고 애쓰던 중 일곱 번째 웅덩이를 파던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모두가 땅을 파고 있었다. 조심하시오. 이쪽 클기 좀 약해 보이오. 걱정 마시오. 몇 삽 더 퍼내면. 그 순간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이봐요. 사람이 깔렸소. 어서 도와주시오. 흙더미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며 한 농부의 아들이 그만 흙 속에 갇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흙을 퍼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아들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삽을 들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농부는 땅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공포와 슬픔 속에서 샘을 찾는 일을 포기한 채 흩어졌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해졌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아들을 잃은 농부였다. 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어. 물을 찾아야 해. 그는 홀로 8번째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아무도 돕지 않았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노인의 손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끝까지 해보세요. 물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국 기진맥진한 몸으로 웅덩이 안에 쓰러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그의 눈앞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허허, 참으로 대단하구나. 노인은 눈을 뜨고 깜짝 놀랐다. 눈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자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내가 도와주지. 정말입니까? 어딥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뒷산의 고목나무를 찾아라. 그 나무 오른쪽으로 100보 떨어진 곳에 물줄기가 있다. 그곳을 봐라. 산신령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정신을 차린 노인은 삽을 들고 산신령이 말한 장소로 향했다. 고목나무를 발견한 그는 온 힘을 다해 땅을 파내려갔다. 이제 조금만 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삽질 소리와 함께 갑자기 땅속에서 굵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내 덕분이다. 우리가 해냈다.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샘물은 마을을 살릴 만큼 풍부하고 깨끗했다. 노인의 헌신과 끈기 덕분에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나누었으며 생기를 되찾았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노인의 희생에 깊이 감사하며 물을 찾기 위해 파낸 9개의 웅덩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이름을 구담이라 부르기로 했다. 구담은 9개의 웅덩이를 뜻하며 물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과 아버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샘은 노인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키자. 구담은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고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노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강인한 의지를 북돋워주는 전설로 전해졌다.